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내일이면 한 사람의 아내가 될 25살의 신부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성택 문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문서 한 장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권력이 자신을 올가매기 위해 철저히 설계한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잠든 사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굴과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당 간부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평양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고 물자가 부족한 시기에도 저희 집만큼은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성적이 우수했고 선생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앞으로 당을 위해 큰일을 할 인재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당에 충성하고 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곧 성공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시험을 거쳐 중앙당 산하기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다니던 대학의 동기들 중에서도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부모님은 제가 그곳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끌어안으며 이제 우리 가문이 진짜 인정받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 일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당 기관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작업과 회의록 정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정리하고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글씨체가 단정하고 문장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중요한 문서를 다루는 위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었습니다. 또래에 비해 상당히 빠른 승진이었고 주변 동료들도 저를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저 역시 제 능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쓰는 문서 하나하나가 상급기관으로 올라가고 때로는 최고 위층까지 보고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였는지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안정적인 자리였지만 동시에 권력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맞닿아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루는 문서들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인사이동을 결정하는 문서였고 때로는 누군가의 처벌을 논의하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 속에서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맡은 일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맡게 된 임무가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무는 다름 아닌 장성택 관련 문건 작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결혼식 전날 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다음날 있을 결혼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웨딩드레스를 몇 번이나 다시 손질하셨고, 아버지는 하객들에게 나눠줄 답례품을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 홀로 방에 들어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미리 드레스를 입어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 저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는 누가 봐도 행복한 신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가 흘린 눈물의 이유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다음날 결혼식장에 서서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저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소에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제가 서기관으로 일하며 작성했던 문서들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성택 관련 문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품에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에 저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제가 보고 들었던 모든 진실들이 저를 그 결정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마지막 계기였을 뿐,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다름 아닌 장성택 숙청 사건을 겪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지, 그 결혼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혼 역시 당의 관리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게 될 상대는 보위부 계통에서 일하는 인물이었고, 그와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과 상대방 집안 모두 결혼을 통해 서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 결혼이 처음 논의되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제가 장성택 관련 문건 작성에 참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결혼이라는 절차 역시 그런 충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의문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커져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성택 숙청 문건을 작성하게 된 그 임무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임무는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이자 동시에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상급자가 저를 조용히 불러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다른 간부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상급자는 저에게 매우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과 동시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저를 신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상급자는 저에게 문서 하나를 건네주며 이것을 바탕으로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낯선 이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죄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인사 관련 서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저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급자는 저에게 이 일이 당의 명령이며 최고 위층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건 당의 명령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의 명령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든 의문을 차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에 관여하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받았던 문서의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문서에 적혀 있던 이름 중 하나는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물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당이 결정한 일이라면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밤이 제 안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서기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고 결국 저를 결혼식 전날 밤의 그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그 문건 작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상급자들이 정리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보고서 형식으로 문장을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쓰는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서의 어조와 강도가 달라졌고 그것은 결국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문장을 다듬었지만 점점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했지만 밤이 되면 그날 다뤘던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제가 정말로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는 이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의문과 불안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결혼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자리가 나왔다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저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저는 이미 서서히 체제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서기관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문서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켜보게 되었고 그 결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저의 내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저는 그저 결혼을 앞둔 평범한 신부였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제가 목격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했던 문건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은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 제가 쓴 글자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해서 일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고,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체제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결국 결혼식 전날 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하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결정이 제 인생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장성택 관련 문건 작성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참혹한 현실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 2년 전 제가 받은 한 장의 지시서였습니다. 그 지시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시서를 받아든 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2013년 12월 평양의 날씨는 유난히 매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복도가 술렁이고 있었고 상급자들의 표정도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상급자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별도의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급자는 문을 닫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루었던 문서들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상급자는 저에게 최근 당 내부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 반혁명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낍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뉴스나 공식 행사에서 자주 보아왔던 그 이름이 떠올랐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급자는 이어서 저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식 문건을 작성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임무이며 당에서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 불안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그때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리로 돌아와 다시 업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문건 작성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수집된 자료들, 증언이라고 불리는 문서들, 그리고 이미 작성된 초안들이 제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자료 속에 적힌 죄목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렬했습니다.
반당 행위, 반혁명 종파 행위, 여러 가지 부정 축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 내용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일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다루는 문서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에서는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저 상급자가 지시한 대로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문장으로 다듬는 작업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장을 다듬고 표현을 강하게 만들고 죄목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제가 다루는 문서의 무게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상급자가 저에게 특정 표현을 더 강하게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지시에 따라 문장을 수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쓰는 단어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분위기는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든 실수로 부적절한 말을 하면 그것이 곧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들도 저와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그 사건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장성택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가 반혁명 종파 행위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특별군사재판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작성했던 문건이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쓴 문장들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공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문장들이 제가 직접 다듬었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챌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뉴스를 보시며 놀라움을 표현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문건 작성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평양 시내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다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한 일에 대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크고 광범위한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인물들, 그의 측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작성한 문건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쓴 문건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항상 어두운 방 안에 앉아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 문서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밤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한 서기관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 중요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부심이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서 우연히 다른 부서의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성한 문건과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인원들의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 중에는 제가 대학 시절 알고 지냈던 지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인은 저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대학 시절 같은 강의를 듣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건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급자들에게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요청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겉으로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상급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의 능력과 성실함이 인정받으면서 저는 더 많은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느끼는 내면의 고통과는 별개로 겉으로 보이는 저의 경력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었습니다. 상급자들은 저를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을 인재라고 평가했고, 그런 평가는 결국 제 결혼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급자는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 제가 곧 좋은 자리와 혼담이 오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집안 배경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앞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부모님을 통해 정식으로 혼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보위부 계통에서 일하는 인물로 집안 배경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혼담이 저에게 매우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과 이 결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저는 이미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유능한 서기관이자 좋은 혼처를 만난 딸이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삶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결국 저를 견딜 수 없는 지점까지 몰아붙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문건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택 사건과 관련된 후속 작업들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참혹한 현실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저에게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있는 이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되었고 저는 상대방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부터 저는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순수하게 당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것들, 제가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것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그 시기부터 저의 마음속에서는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그 씨앗은 분명히 그때 뿌려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목격했던 더 구체적인 참혹한 현실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신념을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거치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의 이름을 명단에서 발견한 이후로 저는 그와 관련된 소식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과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갈등이야말로 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변화의 가장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그런 명단을 보고도 그저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그 지인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저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신 대학 시절 함께 알고 지냈던 다른 동기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저 안부를 묻는 척하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동기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다가 제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척 이야기를 이어가자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동기의 말에 따르면 제 지인은 이미 몇 달 전에 갑자기 근무처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은 점점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의 가족 전체가 거주지에서 강제로 이주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참여했던 그 큰 사건의 여파가 이렇게 가까운 곳까지 미쳤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지인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대학 시절 강의실에서 몇 번 마주쳤던 그의 모습, 조용하고 성실했던 그의 태도가 기억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특별히 나쁜 인상을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이 체제가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더 주변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편안하게 대했던 동료들과의 대화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도 문득 상대방이 저에 대해 어떤 보고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등줄기가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그 시기의 평양은 적어도 제가 속해 있던 그 사회는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또 다른 사건을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기관에 함께 있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저보다 몇 년 먼저 입사한 사람으로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상급자들로부터도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를 배우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가끔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배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결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선배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그 선배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다들 모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후로 며칠 동안 그 선배의 자리가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개인 물품들이 조용히 상자에 담겨 어디론가 옮겨졌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어떤 문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가 매일 마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선배가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 업무 중에 몇 번 이번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스치듯 던진 말들이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절대로 사견을 내비치지 않았고 어떤 지시가 내려오든 그대로 순응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완벽한 서기관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공포에 떨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자신이 언제든 저 선배처럼 혹은 그 지인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공포는 단순히 저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말을 아꼈고 회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지시받은 대로만 움직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그때 처음으로 깊이 체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소문으로만 떠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좌제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는 그 시기에 구체적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그의 가족 전체가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당이 옳고 당의 결정은 항상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그 가르침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 속마음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저 역시 그 선배나 지인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제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는 완벽하게 체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은 저에게 엄청난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자주 몸이 아팠습니다. 특별한 병명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소화가 잘 안 되고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순전히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에서 비롯된 증상들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강인하고 유능한 서기관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지만 몸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먼 친척 중 한 분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친척은 평소 저희 가족과 자주 왕래하지는 않았지만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종종 만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전하며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안도 혹시 이번 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희 가족도 이 거대한 사건의 여파에서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저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 가족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혹시라도 가족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친척에 대한 조사는 다행히 큰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도 몇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저희 가족과 그 친척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물었고 부모님은 최대한 관계가 멀다는 것을 강조하며 상황을 넘기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충성스럽게 살아왔다고 해도 한순간의 연관성만으로도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체제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이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성취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이런 생각들과 씨름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낮에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문건 작업을 계속했고 상급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저와 속으로 느끼는 저 사이의 간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언제까지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에게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상급자를 통해 소개받은 상대방과의 만남이 정식으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의 감정 체계가 이미 다른 곳에 온 신경을 다 쏟고 있어서 이 새로운 소식에는 반응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이 혼담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상대방의 집안이 보위부 계통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겪고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에게 일종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 결혼이 성사되면 우리 집안도 더욱 안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결혼이 단순히 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하나의 반책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미 이 체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체제의 핵심에 있는 보위부 계통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마치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줄지 아니면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매우 막연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탈북이라는 것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 혹은 극히 드문 사람들만이 시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생각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결혼 상대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매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만남에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만남이 저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첫 만남과 이후 진행된 결혼 준비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상대방과 그 가족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진실들을 알게 되면서 이 결혼이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상대방과의 첫 만남은 평양 시내의 한 고급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자리한 자리였고 저는 그날 아침부터 몹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말투로 이야기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지시를 따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식사 자리에서도 큰 문제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위부에서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인물이었고 그 자리에서도 그 사실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 결혼이 얼마나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아버지는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겸손하게 답변했지만 그의 질문 속에서 저를 평가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자리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두 집안이 서로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 본인은 그 자리에서 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로 자신의 아버지와 저의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고 가끔씩 저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조용한 태도를 처음에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조용함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어떤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저와 상대방은 몇 차례 더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리를 마련해준 만남이었고 저는 그 시간을 통해 그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위부 계통에서 일하고 있었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업무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궁금했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면서 저는 그에게서 어딘가 냉정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화 중에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매우 무심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최근 조사를 받고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저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 죄를 지었으면 그런 처분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죄책감이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시스템의 일부로서 그런 상황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항상 그 일에 대한 무게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와 결혼한다면 저의 이런 내면의 갈등을 그와 나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위부에서 여러 사건을 직접 다루는 위치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통해 그의 아버지가 관련된 몇몇 사건들에서 매우 가혹한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익히 알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예전에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작성했던 문건이 실제로 어떤 사람의 손을 거쳐 집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아버지는 바로 그 집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 결혼이 단순히 정치적인 결합을 넘어서 제가 그동안 괴로워했던 그 모든 일들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한 문건과 그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처벌을 직접 집행한 사람의 아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이 체제가 저를 그런 방식으로 계속 올가매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통해 제가 그동안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세계에 더욱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그럼에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만남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저는 예비 신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더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했지만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양가에서 결혼을 정식으로 합의한 상태였고 이를 되돌리는 것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상대방 가족의 명예에도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상대방과 함께 몇 차례 더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가 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금이라도 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한 진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집은 매우 크고 화려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유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식 급여만으로는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 집안이 여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몰수된 재산의 일부를 챙긴다는 암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특권처럼 그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작성했던 문건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들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자들에게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은 저에게 이 체제의 본질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서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집안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이 이제는 그 집안의 배경과 겹쳐져서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불편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예비 신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이 결혼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당의 뜻에 따라 살아왔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형태로도 당의 혹은 권력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무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서 저는 더욱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상급자들은 저에게 결혼식이 끝나면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결혼이 성사되면 저는 영원히 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 결혼이 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자주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하여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마도 저 역시 언젠가는 그 가족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미래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죄책감과 갈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대방처럼 냉정하고 무심한 사람이 되어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결혼을 거부했을 때 벌어질 결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양가의 명예가 손상되고 저희 가족은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아버지가 보위부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보복은 매우 심각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저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전히 매우 막연하고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될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사무실에서 처리하던 문서들 사이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들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대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문서를 발견한 순간부터 저의 결심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저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그날은 결혼식을 이틀 앞둔 평범한 근무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해 며칠간 휴가를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날까지는 밀린 업무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문서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직접 처리할 문서도 있었고 다른 부서로 전달해야 할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상급자의 지시로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겼을 자료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이 자꾸 멈춰졌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 사이에서 익숙한 부서명과 함께 저와 관련된 인사자료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이거나 결혼 관련 신원조회 서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신원조회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저의 이름과 함께 최근 몇 달간 제가 접촉했던 사람들의 명단, 제가 주고받았던 대화의 일부 내용, 그리고 제가 근무 중 보였던 특정 행동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제가 최근 느꼈던 불안과 의심,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저의 회의적인 태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문서의 하단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저의 최근 사상적 동향에 대한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결혼 이후 상대방 가족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왔다고 생각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집안의 결합이 아니라 저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손에 든 채로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에는 사무실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 문서를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그 내용을 보았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움직이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남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문서의 내용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퇴근길에 저는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저녁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시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언가 달라진 느낌으로 눈을 떴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저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동안 겉으로는 결혼 준비를 돕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저희 집은 아침부터 매우 분주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했고 집안 곳곳에서는 결혼식 준비를 위한 손길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웨딩드레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옆에서 드레스의 매무새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제가 앞으로 하려는 일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큰 상처가 될지를 생각하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모와 어머니가 잠시 방을 나간 사이 저는 혼자 거울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내일 저 결혼식장에 서서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 그 가족의 감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곧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채로 마치 제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 드레스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옷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든 것들과의 작별을 의미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놀라며 다가오셨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거니? 어머니는 제 눈물을 결혼을 앞둔 신부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차마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냥 감정이 복잡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다독여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슬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혼식장을 미리 둘러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이미 화려한 화환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관과 지인들로부터 보내온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그 화환들에는 저와 상대방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환들 앞에 서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 화환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결혼을 축하하는 상징물이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제가 앞으로 갇히게 될 삶을 알리는 표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환에 적힌 상대방 아버지의 소속 부서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금 그 문서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이후 이루어질 감시, 그리고 제가 이미 사상적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화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결혼을 앞두고 감정이 복잡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긴장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진실 앞에서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화환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제가 흘릴 수 있는 마지막 순수한 슬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식장을 둘러본 후 저희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을 함께 보내는 것은 전통적인 풍습이었고 집안은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웃는 얼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고 저는 그때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늦게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에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다음날 있을 결혼식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책상, 옷장, 그리고 제가 아끼던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고 평소에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옷걸이에 걸어 조심스럽게 옷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그 드레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드레스가 상징하는 삶을 뒤로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제가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모아둔 문서들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작성했던 문건들, 그리고 최근 발견했던 저에 대한 감시 문서의 일부를 몰래 복사해서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만약을 위한 대비책으로 그것들을 모아두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탈출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품에 안고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많은 짐을 챙기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갈아입을 옷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그 서류 가방만을 챙겼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제 방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부모님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걸음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부모님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제가 떠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를 막으려 하실 것이 분명했고 그것은 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매웠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애써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을, 그리고 제가 알고 지냈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리 연락해두었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정해진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은 탈북을 도와줄 수 있다고 알려진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몇 주 전 그 문서를 발견한 이후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이 사람과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약속된 장소로 향하면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매 순간 극도의 긴장 속에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결혼식장이 아니라 국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뒤에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지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확인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의 탈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제가 알던 모든 삶을 완전히 뒤로하고 전혀 다른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그림자와 마주한 순간부터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고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짧게 몇 가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미리 준비되어 있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몇 명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을 느낍니다. 차는 밤새 이동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들을 바라보며 제가 평생을 살아온 도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될 부모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애써 억누르며 지금은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이동 끝에 저는 국경 지역 근처의 한 은신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며칠을 숨어 지내며 국경을 넘을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챙겨온 서류 가방을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문서들이 저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가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통해 제가 몸속였고 목격했던 이 체제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신처에서의 시간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숨어 지내야 했고 하루 종일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이유로 탈출을 결심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당의 핵심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었고 단순히 생계 문제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겪었던 고통이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국경을 넘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브로커는 저희에게 그날 밤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의 수위가 낮아지는 특정 시간대를 이용해야 하며 국경 경비대의 순찰 시간을 피해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국경을 넘는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들어왔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희는 은신처를 나서 강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고 브로커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물은 검은색에 가까웠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거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브로커는 저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며 순찰대가 지나간 직후의 짧은 시간을 이용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몇 분간의 기다림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가 이 짧은 순간에 걸려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침내 신호가 떨어졌고 저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강물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강물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그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머리 위로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린 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저는 몇 번이나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방만큼은 절대로 물에 젖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강을 건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두고 온 가족들, 제가 버려야 했던 결혼식,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떠올렸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앞에 놓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느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하게 느낍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을 거의 다 건넜을 무렵 저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찰대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희에게 다급하게 몸을 낮추고 빠르게 움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남은 힘을 다해 강 건너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순찰대에게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저희에게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서류 가방을 다시 품에 안고 어두운 산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안겨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여러 날 동안 낯선 땅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3국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위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다른 신분으로 행동해야 하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제가 챙겨온 서류 가방을 절대로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이자 제가 겪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3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발각될 위험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여러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한국행을 도와줄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번 좌절하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다시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제가 챙겨온 문서들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로 그것들을 챙겼습니다. 만약 제가 붙잡히거나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의심을 받게 되었을 때 저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문서들이 단순히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들 속에는 제가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장성택 관련 문건의 초안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확대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이 이 체제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과 죄책감을 단순히 개인의 상처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3국에서의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이 서류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결국 한국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위험한 순간을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이 목표를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여러 달에 걸친 험난한 여정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결혼식 전날 밤 집을 나섰던 그 순간부터
강을 건너던 그 긴박한 순간, 그리고 제3국에서의 힘겨운 시간들까지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결혼식장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여러 절차를 거쳐 정착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기관에 제가 가지고 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이후 여러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을 조금씩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착 초기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가 떠난 이후 부모님과 형제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에 대한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저는 여러 교육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웠고, 조금씩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제가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그날 밤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화환들 앞에서 서럽게 울었던 그 순간, 그리고 어두운 강물 속에서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헤엄쳤던 그 순간까지 모든 기억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결혼식 전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는가? 저는 단순히 결혼이 싫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문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는지를 목격했고, 그 체제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저 역시 그런 파괴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결혼이 저를 더욱 깊은 감시와 통제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챙겨온 그 서류 가방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갈등,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던 용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아직 그 체제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족들과의 이별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지만, 저는 제가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통일이 되어 두고 온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이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택 숙청 문건을 작성했던 25살의 서기관이 결혼식 전날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